이제 딱 13일 남은 총선입니다. 각 당 모두 이제부터는 실점과 실책을 줄이는 게 최우선일 건데요. 그런데 먼저 민주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영입 인재로 경기 화성을의 전략공천이 된 공영 후보, 지금 이준석, 한정민 후보 맞붙고 있는 동탄 화성을 지역구인데요. 그가 현대자동차 부사장 시절에 11억에 산 서울 성수동 땅과 건물이 현재 시세가 30억이 넘습니다. 그건 그 정도까지는 그런데 이 부분을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역량을 발휘했고 그리고 국민을 향한 충직함을 갖춘 그런 후보들 아닙니까? 부패한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표님이 저를 영입 인재로 영입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로서 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보태라고 영입했습니다. 확실하게 살려주세요.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경제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이 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 부사장 시절 2017년 성동구에 땅과 건물을 매입한 11억 8천만 원, 현대차그룹 근처 공장에 이전을 합의한 게 바로 2017년 10월, 현재 시세 30억. 이 정도는 투자를 잘 했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 가장 핵심적으로 불거진 건 바로 아빠 찬스 얘기입니다. 당시 군복무 병장 시절에 아들에게 증여한 게 바로 3년 전인데, 이현정 의원님. 네. 여기서 핵심은 아들에게 증여했다, 아빠 찬스다.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못한다는 건 공영훈 후보 스스로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 병장이던 공영훈 후보에게 아들의 증여한 시점이 바로 3년 전 4월 26일.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해당 지역이 투기 과열로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자, 우선 공영훈 후보가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입니다. 본인이 정계에 입문하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시작했고, 지금 화성을 같은 경우는 평균 연령이 35세입니다. 굉장히 젊은 지역이거든요. 자,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보고 저도 참 깜짝 놀랐는데, 물론 본인의 투자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하는 데야 예를 들어서 이거는 문제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본인이 산 다가구 주택을 자신의 어떤 이 아들에게 증여를 했다는 것인데, 예. 문제는 이제 그 증여했던 시점이 아들이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군 복무 중에 아들한테 증여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가 지정되기 직전에 바로 증여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 전날이죠. 그리고 그 땅 자체가 보면 거기에 현대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3표 레미콘 이 땅이 있습니다. 그 땅 자체가 정의선 회장의 이제 장인 땅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개발이 돼서 그게 아마 꽤 비싼 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성동구의 레미콘 공장은 꽤 유명합니다. 예, 박원순 시장과 그때 성동구가 다 합의해서 그 지역을 개발하기로 합의한 지역인데, 예. 자, 그런 호재가 있기 직전에 땅을 다가구 주택을 구입을 했고, 예. 그다음에 아들한테 증여를 한 시점도 토지거래 허가가 되기 직전에 그것도 증여세를 물어야 되는데 또 증여세를 또 아들한테 증여해서 이렇게 또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참 이 집 하나 구하기가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근데 이제 아빠 찬스를 아주 세게 쓴 거죠. 군에서 제대하자마자 30억 건물주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공영훈 후보가 앞으로 정치를 하며 주장했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과연 청년들이 정말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집을 마련하고 어떤 투자를 하고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주는 것인지, 아니면 아빠가 부자여서 군에 제대하자마자 떡하니 30억 건물을 물려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참 이 씁쓸함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영훈 후보도 스스로 국민적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죄송하다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따져볼게요.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대 화성을에서 경쟁하고 있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얘기는 이게 단 하루 차이로 법망을 피해간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전에 하루 전날에 단시 군복무했던 아들에게 증여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법망을 피해간 게 핵심이다 이렇게 꼬집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그 공영훈 후보가 재산이 공식적으로 그 신고한 재산이 130억 가까이 돼요. 예. 129억 몇 천만 원이더라고요. 예. 이렇게 재산이 많은 사람이 그 후보로 나왔는데 이 그 문제되는 부지를 11억 8천만 원에 매입했다는 거거든요. 예. 이거를 아들한테 증여했는데 조금 전에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세가 28억에서 한 30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본인은 지금 뭐 그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 그냥 오비 일학일 뿐이다. 하루 차이였긴 하지만 난 전혀 몰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예. 결국은 이것이 진짜 공영훈 후보의 말처럼 오비 일학성 그런 해프닝이었는지 뭐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진짜로 공영훈 후보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었다라고 그러면은 예.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미공개 정보를 어떻게 얻었고 거기에 불법적인 범죄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될 거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명확한 근거가 있이 주장을 하고 해명이 돼야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화성을에서 경쟁하고 있는 뭐 이준석 후보나 국민의힘의 한정훈 후보에게는 하필 공교롭게도 구제 발표되기 딱 하루 전에 어떻게 아들에게 증여를 했냐. 아빠 찬스뿐만 아니라 저거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상대 후보들이 얘기하는 건 현대차 그룹 근처 공장 이전에 합의한 게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대차 부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뭐 내부에서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를 쉽게 알고 그래서 하루 전날 법망을 피해간 게 아니냐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의혹이 정당화되려면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의혹이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상대 당에서 어떤 그 후보에 대해서 본인들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뭐 의혹이야 제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이제 정당해지려면 그 의혹이 정당한 평가를 받으려면 결국 그런 증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공영 후보는 그걸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내부 정보를 뭐 미공개 정보를 알고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정 후보에게는 아들에게 증여를 했고 그 건물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 또 규제가 발표됐다. 전혀 그렇죠. 모르는 얘기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주장을 반박하려면 결국 이제 그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증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미공개 정보를 안 게 있다고 보여지는데 왜 거짓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의혹 제기 수준에서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공영 후보가 진짜 알았냐 몰랐냐 이거를 평가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예.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제 문제를 제기한 쪽에서 그 증거를 제시하고서 공영 후보에게 책임을 물어야겠죠. 이거 투기성 아니라 은퇴용 주택 매입한 거고 내부 정보 이용했다는 건 악의적인 껴맞추기 억지 주장이다. 물론 그럼에도 자녀 위에게 아들에게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이런 건물을 증여했다. 30억짜리 건물을 증여했다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거예요. 최근 민주당이요. 현 정부 윤석열 정부의 한 장관 청문회 당시 이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018년 8월 7일 후보자의 배우자의 형부가 성동구 성수동에 1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한 게 있는데 2018년도에 토지 평당 4,500만 원에서 2020년도 최근엔 1억 3,100만 원으로 3배 가격이 올랐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4, 5년이 지나는 동안에 왜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성수동으로 이사를 안 가셨냐 이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마 재개발 지역으로 돼 있어서 지금 들어가서 살기가 좀 어려운 동네로 알고 있고요. 제대로 저희가 개발이 되면 저기로 들어가서 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의 한 의원이 현 정부의 지금 장관 청문회 때 의혹 제기한 부분이 똑같은 잣대로 적용되면 공영훈 후보에게도 뭔가 의혹의 눈초리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화성을 뭔가 의혹 공방이 커졌어요. 서영주 부대변인. 네. 누가 아들 저녁 선물로 30억 성수동 주택을 주냐 했더니 이준석 후보는 10억 벌고 세금 4천만 원 냈다. 난 내부 정보 이용하지 않았다. 뭐 모르겠어요. 지금 후보들 너무 경쟁도 치열하긴 하면 의혹에 의혹을 좀 붙는 느낌도 있고요. 그렇죠. 이제 각 지역별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설전을 벌일 거예요. 서로 간에 고소고발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의혹 제기만으로 해서는 정확한 근거 없이 허위의 사실을 계속 배포를 했다가는 이거는 따지면 법적 처벌을 심각하게 받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살짝 건드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공영훈 후보 같은 경우는 누가 봤을 때도
고가의 30억 정도의 어떤 이런 주택을 젊은 자녀에게 줬다는 것들은 좀 누가 보더라도 이거 좀 과한데 일반인들이 봐서는 조금 눈높이는 안 맞죠. 그런 부분들은 공영훈 후보가 인정을 했지만 이걸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 이거는 증거가 명백하게 없는 이상 이걸 주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들 저녁 선물로 30억 상승 주택을 저 이준석 대표 후보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일반인 저는 상상도 못하죠. 하지만 뭐 예전에 국민의힘의 각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들에게 저기 퇴직금으로 50억씩 그렇게 해서 무죄도 판결 받잖아요. 어떤 그런 부분에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하는 것인데 저는 이제 이 전체에 지금 보면 공영훈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후보들 하나하나 지금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예. 공천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이 뭐 병역 기피 부분도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는 공천의 영역에서 끝났고요. 예.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혹이 드러났을 때 이걸 표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제 국민의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물론 근데 단언할 수는 없어요. 지역에 국한되는 이슈가 될지 아니면 전국 이슈로 번질지는 이 사안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크기가.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서울 동작갑 지원 유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노동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큰 재산을 만들었다. 이것은 누군가가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결과입니다.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투기, 주가 조작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실정법에 위반되지 않아서 처벌이나 제재가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주권자의 대리인으로서 공익을 도모할 자격은 없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게 이제 동작갑 저 지역이 김병기 후보와 지금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 전병 후보도 있습니다만 맞붙고 있는 지역인데 민주당의 최근의 공세 중에 하나가 장진영 후보의 이른바 부동산 의혹 그걸 꼬집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노동도 헌신도 없이 갑자기 큰 재산을 받는 건 누군가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결과다라고 오늘 얘기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오늘 또 공룡 후보 같은 당의 공룡 후보 또 이 미공개 뭐 투자 의혹이라든지 아빠 찬스 의혹이 터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증거가 있나요? 뭐 증거 따지면 지금 장진영 후보가 뭐 본인이 노력하지도 않고 했다는 뭐 증거가 명확히 나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참 국민들이 헷갈리실 겁니다. 자신의 당에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한없이 뭐 예를 들어서 포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뭐 증거가 없지 않냐?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따지는 것들. 근데 이제 최근에 민주당이 보면 지금 세종갑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공천을 취소해 버렸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있듯이 이런 비슷한 사례. 특히 저는 이번에 이 국회의원들 보면서 물론 역대에도 이런 뭐 국회의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번 예. 같은 경우는 꽤 심한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공천 자체를 자신의 어떤 친명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예. 제대로 내부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꽤 이제 좀 문제가 있는 후보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만 해도 벌써 몇 건이 터져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정당의 내부적인 것들이 제도적으로 뭐 할 수 없다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정당이 공천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당이잖아요. 그렇다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증해서 정말 제대로 된 상품을 국민들 앞에 내놔야 되는데 예. 왜 이렇게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하는지 정말 국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께서 최근에 민주당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몇몇 지역 구 출마 후보들의 논란거리가 몇 건 더 있다고 했는데 그중 하나가 더 있어요. 공룡훈 후보 말고도.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 등으로 사실 민주당 안에서도 양문석 후보, 안산 갑의 양문석 후보 공천 과정에서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룡훈 후보가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라면 이번에는 양문석 후보 딸 찬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언론 입장에서는 정봉주 선배라는 방파제가 없어지면서 이제 양문석이 그 세찬 파도를 이제 막고 있고, 그 양문석이라는 방파제가 없으면 또 뒤로 계속해서 해일에 휩쓸릴 수 있는 우리 후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문석이 마지막까지 방파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축되지 않고 더 당당하게, 더 담대하게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심판, 탄핵, 타도를 외치는 당원들과 지지자들과 함께 또는 선봉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이른바 딸 찬스 논란인데 이게 정확히 딸 찬스인지는 좀 면밀히 따져봐야 돼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3년 전에 평수로 따지면 뭐 아주 시쳇말로 따졌을 때 이해를 돕기 위해 40평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샀는데 3년 전 당시 양문석 후보의 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대학생 딸로 11억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이것 때문에 양문석 후보도 스스로 좀 눈높이에 맞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제가 금융기관에서도 근무하고 또 금융 관련된 일 많이 하고 금융위원회 고문 변호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금융 쪽은 조금 아는데 납득이 되지가 않았어요. 왜 납득이 되지가 않았냐면 예. 어떻게 대학생 딸인데 금융기관에서 11억이라고 하는 1억도 아니고 1억 빌리기도 힘들 텐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근데 자세히 봤더니 어디서 빌렸냐? 은행에서 빌린 돈이 아니에요. 이게 새마을금고에서 빌렸으니까 이게 가능했겠구나. 새마을금고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대학생한테도 저런 식으로 돈을 빌려줄 수도 있구나. 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 이것이 과연 그 딸의 양문석 후보의 딸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어떤 네트워크로 가능한 일이었을까?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건 결국은 양문석 후보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언제 빌렸습니까? 2021년도에 빌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 빌린 거고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11억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더라도 담보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금융권 대출이 아니라 2금융권 대출이에요. 그러면 대출 이자가 낮겠습니까? 높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최소한 한 6, 7% 아니면 7, 8% 이 정도는 됐을 텐데 6%라고 해도 11억이면요. 1년에 6,600만 원이고요. 예. 7%면 7,700만 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이자를 과연 아무런 경제 활동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 딸이 갚았겠는가? 결국은 그 이자 비용을 누가 갚았겠습니까? 그거는 결국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갚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또 증여가 문제가 될 건데 이런 식으로 탈법적이고 편법적인 일을 갖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물론 여러 의혹을 제기했지만 제가 조금 더 순화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새마을금고 그 은행도 새마을금고도 나름 원칙을 갖고 11억 대출을 줬을 거라는 원론적인 입장도 저희가 견지를 하면서 이어가긴 해야 돼요. 근데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근데 양문석 후보의 해명을 좀 보면 당시 2021년 3년 전 아시겠지만 부동산 광풍 영원까지 끌어모았던 그 대출받은 광풍이 불 때여서 대출의 편법적 소지가 인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는 비판 송구하다는데 편법적이라는 표현이 그럼 지금 어쨌든 부부 공동명의라는 건데 딸이 대출을 일으켜서 11억을 대출을 받았고 그리고 어쨌든 주택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그 집을 명의로 해야 되는데 반포와 전셋집 전전하다 부동산 통해서 연결된 은행에서 파격적인 대출 영업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중간에 딸이 껴있다는 부분에서 몇 가지 또 의혹들이 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새마을금고에서 무슨 불법적인 대출하거나 무슨 압박을 가했다고 보지 않고요. 다만 딸이 대출을 일으킨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딸이 11억의 대출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 자체는 아마도 모르겠어요. 이제 자세한 거는 양문석 후보가 더 설명을 해야 되겠죠. 부동산을 통해 연결된 은행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예. 그게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을 얘기하는 건지 그 아파트와 관련된 분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어떤 특별히 어느 은행기관과 연계돼서 그 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경우인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나 본인의 부인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또는 혹시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슨 대출을 특별히 하는 그런 게 있었는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11억 규모라는 게 사실 청년들 대출 규모로는 그렇게 상식적이지는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주택을 담보로 잡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그 안전성이 있으니까 그래 해줄 수는 있겠지만 예. 사실 딸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그걸로 주택을 사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죠. 저게 그냥 일반적으로 본인이 대출을 받아서 했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예. 딸이 끼어 있다는 말은 뭔가 특별한 혜택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이든 청년이든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다만 양문석 후보가 이 부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수사를 해야 된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본인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본인과 부인이 살고 가족이 사는 집인데 예. 집 마련을 위해서 뭐 대출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다만 그 딸이 그 대출을 일으킨 부분은 뭔가 좀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양문수 후보가 더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을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그 대출 억제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그때 시점이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그때 자신의 어떤 집을 사기 위해서도 대출을 못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집의 지금 소유주가 부인과 양문석 후보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딸이 여기 담보 대출이 가능하죠? 저는 그게 정말 의문스러워요. 예. 왜냐하면 이 딸 같은 경우는 이 집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딸의 소유가 있는 것도 지분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게 또 대구에 있는 지금 저 새마을금고입니다. 대구에 있는 새마을금고가 글쎄 서울에 있는 지금 이 딸한테, 대학생 딸한테 아무런 세금 낸 흔적도 하나도 없고 경제활동을 한 흔적도 하나도 없는 그냥 일반 22살의 딸에게 이걸 대출을 11억 원이나 해줬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지금 새마을금고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새마을금고지만 예. 새마을금고가 그냥 이렇게 20대한테 다 대출해 주나요?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요즘 그렇게 대출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뭐 자녀가 있지만 대출 1억 받는 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까다롭고. 자, 그런데 이렇게 11억 원이나 대출해 준다? 이건 양문석 후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일반 청년에게 11억 원을 새마을금고 대출했다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표현을 했지만 뭐 그럼에도 새마을금고 측의 입장도 있을 테니까요. 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뭐 가장 많은 대출을 해줬다라는 부분, 원론적인 부분도 분명히 이어가야 될 거고, 다만 최진봉 교수나 이현정 의원 말은 양문석 후보의 추가 해명은 확실히 필요하다는 거는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아빠 찬스 논란, 딸 찬스 논란, 공정훈 후보와 이제 양문석 후보 얘기를 해봤다면 국민의힘에도 여러 잡음거리, 특히 야당의 공세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 부평을의 이현우 후보인데요. 그 서영주 대변인. 네. 최근에 그 강북을 조수진 변호사가 이른바 성범죄 변호 논란, 2차 가해 논란 때문에 스스로 자진 사퇴했는데 이현우 후보도 마찬가지 아니냐. 민주당에서는 불법 촬영 변호 이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수진 민주당의 변호사 부분인들이 이제 공천이 취소되면서 그 변호사들의 어떤 변호 이력의 어떤 여러 가지로 좀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지금 이현우 국민의힘 인천 부평 후보 같은 경우는 대전 남구갑에 있는 조수현 후보에 비하면은 아주 경미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대전에 있었던 대전판 도가니 사건을 맡아서 가해자들을 변호했던 부분이 있고 일제의 뭐 강점기가 더 낫다 이런 발언들을 했던 후보 아직도 지금 후보로 뛰고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들은 공천의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든 민주당이든 다 지나갔고요.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지금 이현우 후보에 대해서 이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서 가해자에 대해서 변호하는 거, 그러니까 가해자라고 해서 변호를 못 받을 건 아니잖아요. 그 변호인 업을 하는 건 가해자든 피해자든 가리지 그렇죠. 않고 하는 것인데 예. 중요한 거는 앞으로 변호인의 업을 가지신 분들은 이 기준을 따지고 보면 정계에 입문하시거나 선출직 공직자를 하실 분들은 변호사로서의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접근해서 정계에 입문할 때 이런 이 책이 잡히지 않도록 오랜 기간 준비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현우 후보에게는 본인이 변론한 건 맞지만 피해자 모욕한 적 없다. 아마 뭐 조수진 후보가 과거 조수진 변호자가 2차 가해 논란 때문에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의 이런 야당의 공세를 받는 후보이기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